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의도 1번지는 미래통합당 얘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미래통합당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면 비대위원장으로 맡으셔봤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수락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더 이상 뜻이 없으니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앞으로 노력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 좀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덕담하고 또 걱정하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국위를 통해서 비대위 체제를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논의를 했는데 4개월 비대위로 제안을 했고 사실상 김종인 내정자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오늘 오전에도 취재진들한테 관심 없으니까 묻지 마라. 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짜증 섞인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수락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변화의 기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심 원내대표나 김재원 정책위의장 저 정도 정무적 판단을 갖고 당을 끌고 가니까 참패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은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나는 관리형 비대위원으로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상임정국위가 소집이 안 되면 거기서 끝냈었어야죠. 예.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정국위를 열 정도로 판단을 못할 정도로 저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다고 하니까 네. 저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한심한 정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도 보면 처음부터 이 당선인자 총회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과 당선자들이 전부 다 모인 그런 자리에서 나름대로 뭐 추대 형태를 취하든 했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도 그런데 있었죠.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전화 걸어서 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보면은 아주 미숙하고 허약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이게 무슨 뭐 땡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빨리 지금 뭐 그 현 지도부 체제는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난 2016년도 보면은 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정되고 새로운 원내대표에 의해서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본부장이 이것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오히려 놓고 흔들어대는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순대로 빨리 네. 당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구상을 밝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적하신 대로 사실 뭐 절차상으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화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도 많은 수가 김종인 비대위 쪽으로 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여론이 안 좋아졌는지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해서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있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화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 하자, 김종인 비대위 하자라는 게 좀 많이 나왔는데 네. 과반도 안 됐어요. 40% 좀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가 30% 좀 넘었고 벌써 그걸 볼 때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 다수결로 볼 때는 뭐 많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벌써 그 상황 속에는 무슨 40대 기술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이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역대급 패배를 했는데 왜 졌는지에 대한 토론도 별로 없잖아요. 아직도 없잖아요. 지금 선거 끝나고 꽤 됐잖아요. 벌써 네. 오늘 29일인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통합당이 조금 지난 날과는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2016년도에 그때 김용태 의원이 혁신 비대위 만들자고 했더니 결국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전국위원회 무산돼서 의결 정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무산되고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때 뭐 122석 대 123석이니까 한 석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정권의 범위 그리고 임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 이렇게 왔어요. 예. 어쨌든 뭐 임기가 8월 달까지로 제한하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걸 뭐 받아들일 리가 없죠. 받아들이겠습니까? 불과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리고 워낙 이 비상 상황인데 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단 원내대표 다시 뽑아야 되겠죠. 지도부 새로 들었었는 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심재철 원내대표도 강국하게 다시 뭐 이제 모시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권 주자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뭔가 당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그 기득권의 그 알량한 이것도 제1야당 권력이니까 그 알량한 권력에 지금도 매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그 조그만 기득권에 집착해가지고 큰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잠시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11명이 사상이 됐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들 지금 대응 2단계에 발령됐고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예, 사망자는 조금 전에 4명이 발생했다라는 그리고 소식이 들어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당은 다음 달 6일 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상임전국위원회 이제 그 이른바 4개월에 대한 기한에 대한 부분들을 당원에서 당규에서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 일단은 어제는 실패를 했고요. 다음 달 6일 날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것들이 앞으로 통합당 리더십을 새로 구축하는데 또 얼마나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로 취약이 됩니다. 하나는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8월 30일 날 전당대회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발족이 됐을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인물로 비대위 체제 갈 거냐라는 두 가지로 축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이게 관령 비대위 체제라고 한다면 뭐 굳이 뭐 8월 30일 날 전당대회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름대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요. 전례 없는 기록적인 괴멸적 참패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과거와 같은 쉽게 표현하는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이걸 봉합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라고 한다면 보다 강력한 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수순은 이렇게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원내대표를 빨리 새로 선출을 하고 그 원내대표의 지도력 하에서 전국 상임위원회가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어도 또 만약에 무산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부결될 수도 그러니까 있죠. 예. 부결될 수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뭐 완전히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율을 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관령으로 비대위로 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그 핵심은 결국 새로운 원내대표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좀 더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결론은 결국 무제한 임기 그리고 무제한 권한 이거를 절충을 한다고 한다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내년 3월 정도에 뭐 임기가 끝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는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비대위가 언제까지 활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저는 아마도 우리 정치 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올 연말까지 정도면은 지금부터 한 8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기본적인 쇄신안 같은 것도 돌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당대표가 만들어지고 또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정치 일정을 쭉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비대위가 온다 하더라도 올 연말 정도면 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정교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당 중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합의를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전국 상임위도 열리고 거기에 맞춰서 당원 당규도 바꾸고 그리고 뭐 새로운 비대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지금 뭐 5일, 6일 날 열리냐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내대표가 선정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런 경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단 이제 비대위를 수락한 후에 임기 연장에 나설 경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중진들이나 지금 일반 의원들이 비대위를 임기를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임기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뭔가를 바꾸려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정말 보수 진영에서 깜짝 놀랄 뭐 그러한 쪽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진보 못지않은 그러한 또 진보적 아젠다를 가지고 승부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뭐 그런 연장선에서 세대 교체로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예. 것들에 대한 거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외부의 충격에 의한 그런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어쨌든 아무리 참패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통합당의 의석이 거의 50%를 넘는 거 아니에요. 영남 네. 지역에서. 예. 그분들은 거기서 이른바 우리가 영남 자민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영남당이다 뭐 이른바 강남당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비판적으로 볼 때 그분들은 거기에 앉아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배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 내지는 거부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요. 원내대표가 되고 또 이제 상임정국이 열고 뭐 무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무산이 안 돼서 임기가 연장됐다 치더라도 그분들의 생각이 변하겠습니까? 왜? 자신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해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체라는 게 쉽지 않죠. 해체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 들어와서 정말 놀랄만한 어떤 그러한 나름의 충격파 또는 개혁, 뭐 진보에 거의 가까운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나오고 또 일정도 바뀌고 그러는 건데 저는 어쨌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적인 그 지금 통합당의 기저를 이루는 그러한 기득권을 놓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면요. 어떠한 일정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지금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일단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 중진들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또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 네네. 앞서서도 좀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뭐 청년 비대위 뭐 이런 쪽에서도 김종인 체제를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내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군들도 왜 원내대표 출마 선언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교통정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실타래가 꼬이니까 모든 것이 안 풀려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비대위 체제가 일단 발족된 다음에 예. 그 이후에 당원 당규를 바꾸는 그거는 한마디 아마추어예요. 그게 네.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임기를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나요? 예, 노역으로 비춰질 당연히 아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무적 판단이 참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하튼 간에 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가 혹시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너무 흠집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치라는 것은 여하튼 나름대로 대화 타협해서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나온 모든 언론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한 얘기를 하면은 당 중진이라든지 당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흔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그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네. 한다면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갔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도 크기 때문에 네. 저는 하여튼 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일정 모두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만이 예.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될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그냥 뭐 어차피 5월 6일 날 원내대표 부처부터 뽑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미래통합당이 참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해서 돌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통합당이 두 분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어제 오전에 당선인 총회에서 뭐 초선 당선인들만 단상으로 올라가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일부 당선인이
큰절을 했다. 여전히 꼰대 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그걸 뭐 꼰대 의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절한 분이야 뭐 자신이 한 거니까 누가 시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초선이건 중진이건 재선이건 삼선이건 말이죠.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초선이라고 해서 나와서 인사하는 건 썩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뭐 악의는 아닐 테니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대상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까지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왔으니까 다들 모르니까 인사한다고 보면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뭐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예. 오죽하면 그런 것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에피소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회를 있었었는데 전원이 한마디씩 하니까 그것만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상적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한가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의 그러한 그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초선이고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참패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선자 총회 같은 경우는 바로 전국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열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의 위기를 수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스러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성과보다는 태도를 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 그 지금 미래통합당이 물론 굉장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권투에서도 이 글로 한 번 맞은 게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뭐 그런 건지 정말 그래서 어떨 땐 답답하다. 예.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정말 사심을 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좀 그래서 사심을 빼기는 어려워요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예. 방법이 지금 이런 몸이 안 되면 결국은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각자 무소속으로 있다가 예.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에 각자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되면 모수끼리 경쟁할 수 있잖아요. 시장 경제처럼. 네. 그럼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겠죠. 네. 네. 민주당 이야기로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총선 대승한 이후에 일단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이번엔 양정숙 당선인이 문제가 됐고 결국에 민주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왜 검증을 제대로 못했냐는 비판인데 지금 내놓은 해명은 시간에 쫓겼던 것 같다라는 해명이거든요.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천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당선되자마자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그럼 왜 총선 전에는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 총선 끝나니까 큰 문제가 되나요? 이게 바로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정도 큰 사건이 터졌는데 대변인이 나와서 송구하다? 당대표가 사과해야죠. 예. 아니면 그 당시에 공천을 담당했었던 공천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냥 떠밀려가지고 대변인 차원에서 그냥 하면서 그냥 끝나는 식으로 간다? 저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180석인 거대 공룡 정당이 탄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정치를 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이크 샌드라는 교수가 쓴 책 중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많이 알지만 왜 도덕이란 간 책이 나옵니다. 예. 그 왜 도덕이란 간 책 속에서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서질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도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당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도도 더 높게 할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무슨 뭐 제명하고 사퇴시킨 그거 말고도 더 강도 높은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뭐 선거 전에 알고 있었는데 본인에게 사퇴를 권고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안 갑니다. 총선 전에 지금 보세요. 지난 1월 달에 총선 출마 신청한 사람들에게 받았다며요. 그거 네. 1주택을 제외하고는 다 팔아라. 이렇게 소약서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됐습니까? 소명만으로 공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의혹이 인지됐다는 거 아니에요. 의혹도 보통 의혹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네. 뭐 1년 만에 얼마를 벌었다고요? 그 상상이 갑니까 그게? 근데 이게 공천이 됐다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천이 되는지 지금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 양정수 당선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 말고 왜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됐느냐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하나 있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절대로 대변인이 사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분이 나와서 국내 대표를 합니까? 게다가 뭐 동생 명의로 해서 부동산 세금 탈루 의혹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범법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이거 수사는 뭐 할지 안 할지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을 한 이후에 그건 지켜봐야 할 일이고 이분을 지금 당에서 제명하잖아요. 제명하면 비례대표가 의회적으로 유지해요. 예. 탈당하지 않는 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당적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게 이분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이 국회의원 유지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국회 윤리위라는 게 있잖아요. 제명을 시키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돼요. 비례가 됐건 지역이 됐건 지역구 의원이 됐건 저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단순하게 당에서 제명시키고 이런 복당을 허용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국회 차원의 제명이 필요하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그래야지 필요하다. 이런 예. 말들이 이런 언술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고 이 양정숙이라는 분은 또 국회의원 유지하고 사회에 정의가 쓰나요?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씁니까? 예.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사례가 나올 때 집권당이 집권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정권이 정말 180석을 받은 정권답게 국정개혁의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이 정권은 정말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정권이지 정말 진실로 그런 걸 하는 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저는 그래서 무슨 당 제명입니까? 국회에 제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 네. 이 오고돈 전 부산시장 이 성추행 사건도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고돈 전 시장 본인은 어디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맞습니다. 또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오거돈 시장 전 관련돼서는 오히려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으로 당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조사받겠다라는 자세로 나와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자꾸만 이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이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아니 의혹 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뭐 입 다물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할 수는 있나요?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록 힘들지만은 그것을 낱낱하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국회 차원에서의 양정숙 의원 제명이라는 거는 이제 21대 국회가 일단 개원을 해야지만이 그 이제 가능한 상태인 네.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나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해야죠.
이분이 보니까 지난 2016년도 총선수 때도 비례대표 17번을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도 또 받았습니다. 그럼 뭔가 사람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당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걸까? 뭔가 그리고 또 이분은 정말 우리가 장관급인 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맡은 지 40일 만에 그건 국회 동의까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 차원에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 공천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40일 남겨놓고 인권위원들을 비상임위원을 내놨다는 거는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내놓을 수 있나요?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다. 의심이 예.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이게 공당으로서의 자세인 거죠. 네. 그냥 뭐 제명 거래하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그 선으로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180석을 갖는 정당으로서의 그 기본적 자세는 아니다. 이것이 쌓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읍참마속하는 기분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신중하고도 그리고 아주 굉장히 빠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오거돈 전 시장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오 전 시장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 이 뒷수습 맡았던 정무라인도 지금 뭐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냥 약간 사라진 상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실 것 같아요. 오거돈 전 시장은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사퇴 기자회견을 23일 날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은 뭐 부산 시민한테 한 얘기였어요. 일단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그 내용을 보면 뭐 경중을 따지지 않더라도 뭐 잘못한 것처럼 느낀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보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재판이라든지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미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왔잖아요. 오거돈 전 시장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뭔가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 문장을 다 보셨잖아요. 사퇴 기자회견 보는 네. 거는 피해자에 대한 그 사과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사과해놓고 지금 잠적했어요. 그건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뉘우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특히 이제 부산시 정무라인들이 동원돼가지고 아무튼 뭐 공중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건이 4월 초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추행 사건이 있었던 게 그리고 23일 날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시간이 꽤 흘러서 며칠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오거돈 시장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그 당에서는 일단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당에서는 알았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들 얘기를 하면서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을 당에서 정말로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당에서 몰랐겠구나,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지금 통합당에서도 계속 어떤 합리적 측면에서 보면 의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너무 계속 제기하지 말고 일단 이게 수사로 갔으니까 이게 또 사실 총선 끝나고 계속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또 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피해자에 대한 더 2차 피해도 우려될 수가 있어요. 계속 정치적 공방으로 가니까 일단 그래서 오거돈 시장이나 전 시장이나 이 정무라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부터 분명히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권도 이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예. 유의하면서 뭔가 이 정치적 공방도 분명히 입장을 내면서 특히 통합당도 너무 정황 가지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합리적 의심은 분명히 들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공방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21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상황,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두 분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달라진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지금까지의 다짐과는 좀 달리 시작 전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들 양 당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7일이죠. 다음 달 7일 날 이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원내사령탑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3명으로 압축됐죠. 예. 네. 근데 이제 대충 뭐 주류 대 비주류다 뭐 이렇게 표현들도 하더라고요. 네.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비주류라기보다는 이제 개파색이었다는 거죠. 친문이 아니라는 네. 거고. 이제 전해철 의원하고 김태년 의원은 좀 친문에 가깝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당심이 의원들이 과연 어떤 쪽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더 이제 개혁 동력을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친문을 중심으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외연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친문보다는 좀 비문 쪽을 택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초선 의원들의 그 향배가 굉장히 변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변수가. 초선이 거의 한 70명이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8명인가요? 그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영준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20대 국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 이상의 초선 의원들이 있고요. 재선 의원까지 합치면 60%까지 되거든요. 예. 그럼 뭔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도 갖고 하지만 지금 20대 국회가 끝날 때쯤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하니까요. 국민 10명 중에 8명이 20대 국회에는 국민을 대표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당 소속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쟁점이 생기면 이런 당론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 분의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법에서 나오지만 헌법 46조 2항에 네. 의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과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누가 더 친문이냐, 누가 더 진문이냐 이런 걸 가지고서 움직이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국회의장은 비문이고 원내대표는 친문이고 이런 구도로 만약에 또 네. 짜간다고 한다면 저는 20대 국회도 20대 국회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식으로 처음부터 물론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아주 실패 DNA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과정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총선 과정이 그래서 실제로 비례 정당 만드는 과정을 한번 네. 보십시오. 공천 과정을 보십시오. 더욱더 21대 국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소신껏 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원내대표가 탄생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